2023년 9월 18일입니다. 일산인데 날씨가 너무 좋아요. 화창한, 덥지도 않고, 물론 이제 이번 주도 좀 29, 30도까지 올라가지만 가장 그래도 괜찮은 건 밤에 열대야가 없어서 그런 건 좀 많이 나은 것 같아요. 이제 2주 추석 남았는데 모두 풍성한 추석 되시기를 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어제 일요일인데 그 정의당에서 무슨 정책자문단 그런 거 위촉식 이런 거가 있어갖고 잠깐 갔다 왔어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한 일주일 됐죠. 무슨 정책자문 이렇게 위촉을 해놓고 정작 그 신림역 사건부터 조선, 최원종 그런 사건들 터졌을 때는 전화 한 통 문의 하나 안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식으로 정책자문이라는 거를 운영하면 실제로 아무 의미가 없죠. 그 이전에도 실제로는 지들이 알아서 했고 의원실이나 당의 정책 이런 데서 알아서 했고 그냥 이름만 갖다가 걸어놓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소위 말하는 그 사람들이 무슨 셀럽도 아니고 아주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아예 진짜 이런 거죠. 김종인 같은 사람이나 아니면 전직 국무총리나 이런 사람들을 이름으로 걸어놓는 의미가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서울대의 아주 유명한 어떤 교수 이렇게 그러니까 이름파리로서는 의미가 있죠. 근데 정의당이 그것도 아니고 그냥 어디 그런 사람들도 아닌 그러면 어떤 정책적인 아니 뭔가 사안이 터지면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좀 조언을 얻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할 생각도 없는 거고 그럴 능력도 없는 거고 정의당이 이은주란 사람이 행안위 국회의원으로 있지만 그냥 지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지 보좌관들 정책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놓는 어떤 얘기라든가 정책이라든가 보도 이런 건 허접하고 전혀 현실에 맞지도 않고 오히려 그 행안부나 아니면 경찰청이나 아니면 그 관련된 애들이 써주는 거 그대로 떠들어대는 그게 무슨 진보 정당의 국회의원입니까? 그냥 어디 그 허접한 보수 정당의 아무런 것 그냥 월급 충의 정도 국회의원밖에 안 되는 거죠. 허접한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안 가려고 그러다가 구경이나 한번 해볼까 가긴 갔는데 그렇게 운영 안 한다고 하는데 제가 단언컨대 그렇게 운영할 겁니다. 앞으로도. 그리고 그렇게 운영하면 그렇게 이제 정의당은 이제 문을 닫을 겁니다. 요번 요대로 계속 한다고 하면 그래도 조금 다른 거는 예전에 저도 십몇 년 전 그 이전에도 무슨 정책자문 이런데 한두 번 이렇게 얼굴 비치고 그러면 명망가들 이런 애들 이런 사람들 지금은 조금 어제는 그런 사람보다 조금 이제 실제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약간 좀 뭐라고 하나 지금 공부 끝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약간 조금 바뀐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뀌어서 뭐 하겠습니까? 정책정당 얘기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도 이 지랄 하고 있으니 그래도 한번 지켜볼랍니다. 망하던 뭐가 되던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지만은
요청하는 만큼, 질문하는 만큼만 대답해 줄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그 표창원이 문재인한테 뭐 1호 무슨 뭐 외부 뭐 이제 그 인사 이렇게 할 때 지가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뭐 자기는 뭐 저쪽에도 정의당 쪽에서 오파가 왔고 뭐 여기도 왔고 다 왔다 자랑질하면서 떠들어댔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한테 오파 정도 할 정도면은 사실 뭐 정의당도 그때 그때가 정의당인지 어떤지 이름은 모르겠지만 사실 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기 이전에 사람을 찾아서 뭔가 총선 때 뭘 이렇게 사람 뭐 민물갈이 뭐 이렇게 이런 거 하기 전에 평소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론하고 대안을 찾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치를 하고 그 정치를 통해서 사람을 만들고 그 만들어진 사람들 속에서 어떤 국회의원을 뭐 이렇게 초청을 하던 아니면 뭐 이렇게 전략 공천을 하든 뭐 이런 식의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대중 정치의 젬병들인 거죠. 소위 진보 정당이라고 하는 애들이 그냥 자기 자유행위 그냥 하고 있었던 거니까. 그래도 한번 다시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은 만큼 질문한 만큼만 대답해 줄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당적이 없습니다. 저는 민주당 당적도 없고 정의당 당적도 없고 국민의힘 당적도 없고 그 어느 정당의 당적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정의당이든 정책적인 부분이라든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답을 물어온다고 하면 제 나름대로의 것을 충실히 성실하게 그게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정의당이든 성실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묻지 않으면 뭐 당연히 안 하는 거고 뭐 저 같은 사람은 뭐 묻지도 않겠지만 어쨌든 어제는 그냥 그러고 점심 한 끼 먹고 뭐 사준다니까 먹어야죠. 맞습니다. 자, 요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입상금 금지 안내문에 추락사한 시신들을 그냥 그대로 공개한 겁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안내판인데요. 이게 이제 언론에서 좀 논란이 되고 있네요. 출입금지 구역이에요. 그러니까 설악산도 아시다시피 사실은 험한 산입니다. 거기 암벽등반 이렇게 했는데 암벽등반을 한다고 이제 탐방로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벽등반은 자격을 가진 사람이 허가받은 상태에서 암벽등반을 해야 되고 장비를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때로 삐질삐질 올라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사실 관악산도 험한 산입니다. 서울에 있다고 많이 북한산도 사실은 험한 산이고요. 근데 그냥 대충 등산 신고 대충 배낭 메고 삐질삐질 가다가 떨어져 죽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다치고 그러면 또 소방 헬기 오고 힘듭니다. 물론 그런 건 분명히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담배 피지 말라고 금연 포스터에 진짜 여기 이 기관지나 이런데 폐가 완전히 망가진 폐암 사기 노출시키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선례가 있죠. 여기도 지금 그런 산행을 하다가 떨어져 죽은 시체를 있는 그대로 공개를 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변에 흥건한 피가 있고 팔다리가 꺾여 있고 모자이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의도는 알 것 같은데 너무 잔인하다.
뭐 고인을 욕되게 하는 방법 같다. 근데 잔인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담배 포스터에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흉측하죠. 그 비교해 보면 그거 비슷해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물론 저 사진의 시체의 주인공한테 허락을 받았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안 받았겠죠. 근데 누군지는 모릅니다. 왜? 뭐 얼굴이 공개된 게 아니니까. 신원이 저기 이렇게 공개된 건 아니니까. 근데 분명히 경고는 해줘야 될 것 같고, 보통의 경고로 그냥 여긴 다치니까 해놓으면 안 가니까, 말을 더럽게 들어쳐먹지 않으니까 그렇게 한다. 이해는 합니다. 근데 잘 모르겠어요. 왜냐, 이런 정도의 상당히 뭐라 하나, 이게 좀 그런 사진들을 공개하는 것이 실제로 저렇게 입산 그런 데 사고의 방지에 도움이 되는지, 외국의 선례라든가 아니 이런 것이 있었는지 한번 저는 궁금해요. 그런 어떤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은 저는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죽했으면 저랬겠는가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가, 그리고 최소한 유족들한테 사실 이건 좀 애매합니다. 동의를 받아야 되나? 이건 법적인 문제 걸리니까 분명히 법적인 것도 검토를 했겠죠. 전 효과의 측면에서 한번 좀 고려해 봐야 되겠다. 효과도 없는데 하면 의미가 없는 거고, 물론 이런 어떤 충격요법들이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효과가 없는 경우도 훨씬 많습니다. 차라리 그것보다는 그렇게 올라가는 사람들을 엄정하게 실형 처벌을 해갖고 벌금 말고 그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우선되는, 그래도 올라가면 이렇게, 글쎄요, 여러 가지 이 정책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선이 있는 거고,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지금 속보로 나왔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바로 구급차에 실려갔다. 그리고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두 번째, 이렇게 속보가 나오고 있네요. 속보만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주요하게 이제 어제부터 좀 했던 거는 이겁니다. 머니투데이에서 어제 나온 건데, 변호사 특채 경찰도 탈락, 합격률 8.4%에 도전하는 형사들, 이런 겁니다. 이게 뭐냐면 경찰은 이제 몇 년 전부터 수사관 인증제를 도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사 전문 경찰 책임 수사관, 이렇게 도전하는 형사들이 늘고 있다. 이게 수사관 자격관리제 4년째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020년부터 20년, 21년, 22, 23, 4년째네요. 그래서 195명의 책임 수사관을 뽑았다라고 합니다. 이 책임 수사관 시험 합격률 8.4%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경찰에는 이런 어떤 수사관 체계는 예비 수사관, 일반 수사관 있고, 매년 형사법 시험을 통해서 일반 경찰관을 통해서 뽑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관, 그래야 수사관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아무나 했죠. 데려다가 보직만 바꾸면 됐으니까. 그리고 7년 이상을 전임 수사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책임 수사관은 이거는 이제 응시 자격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력 수사관 7년, 그러니까 수사 경력 7년을 했는데 또 전임 수사관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책임 수사관은 수사 경력 10년 이상,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5년 이상의 전임 수사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임 수사관이 된 이후에 3년 정도 더한 경우, 그러니까 통틀어 10년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책임수사관이 지원자가 298명이었는데 합격자는 25명, 합격률이 8.4%, 수사 13명, 형사 10명, 사이버 2명, 수사 11.4, 사이버 10.5, 형사 6.2, 이게 이제 합격률을 얘기를 합니다. 서울경찰청 9명, 부산대구 3명, 인천 경기남부 경남 2명, 본청, 광주 세종 전남 1명씩 각, 그리고 일반 경체 순경을 11명, 경찰대 7명, 간부 4명, 경력 채용 3명 이렇게 됐습니다. 놀라시는 분, 당연히 경찰도 수사관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 당연한 겁니다. 시험 방식은 그 가상의 수사 자료, 100쪽에 달하는 가상의 수사 자료를 주고 실제 수사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는 겁니다. 영장을 신청하게 하고, 그리고 어떤 직접 피의자 아니면 용의자의 어떤 질의를 할 것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일종의 실제 실험, 구술 시험 같은 경우 그것도 사실 이런 방식일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시험 문제는 변호사 자격증 보유자하고 박사학위 소유자는 출제위원들이 2주간 외부에서 단절된 상태로 출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임수사에 합격되면은 계급을 뛰어넘는 책임 인력으로서 상당히 혜택이 있다. 예를 들면 팀장, 계장에 대한 보직이 우선 되고, 또 지망하는 곳에 우선 이렇게 고려되고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성과를 냈다. 예를 들면은 인천 건축왕 사건을 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당연히 이렇게 된다. 2020년에 왜 했느냐? 당연히 수사권 조정의 시대에 오면서 이렇게 수사관의 전문성을 강화하지 않으면은 당연히 어떻게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일정 정도 받았는데 책임질 수 있느냐? 그럼 이전에는 어떻게 했을까? 이전에는 이런 게 없었죠. 그냥 하는 대로 하고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됐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계급제와 조금 그러니까 저는 상시 그런 말씀드려요. 경찰의 계급제도를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야 된다. 특히 이 계급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계급제는 일정 정도 효과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 계속 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걸리는 건 이거예요. 일단 첫 번째, 일단 이 사람들의 수사관을 이렇게 응시하려고 하면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수사관 시험이 있기 때문에 수사관의 시험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그게 아니라 경찰에서 한 여러 사건 사례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정리를 해갖고 재검토를 해서 그걸로 시험을 보게 하는 게 맞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지 않습니까?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 이 변호사 자격증 보유자, 박사학위 소지자를 중심으로 출제위원을 해갖고 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 변호사 자격증 보유자가 이 경찰 수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럼 변호사는 법률가죠. 박사학위 소지자가 뭘 박사학위 소지자, 범죄 박사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형사법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시험 문제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제 어떤 형태의 과목이 있을 겁니다. 근데 아까 말하는 수사 자료를 만든다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만들까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일까요? 좀 황당하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실제로 그 문제는 경찰이 수십 년 동안 해온 여러 사건들을 정리하고 그것을 객관화하는 결과를 가지고 문제를 내서 그걸 가지고 해야지 맞는 거지. 그러니까 변호사 애들, 뭐 박사, 뭐 형사법 박사 이런 애들이겠죠. 걔네들이 가지고 하는 거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글쎄, 아니 웃기잖아요. 경찰이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해온 수사 결과가 이미 있는데 그럼 거기서 사건을 객관화해 갖고 정리해서 그걸 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수사하는 게 맞는데 이게 이렇게 돼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 라는 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요? 가상의 수사 자료 보고서 맞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거가 어떻게 채점을 하죠? 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애들이나 박사 자격을 가진 애들은 물론 사시 2차 뭐 보는 거라고 생각하면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실전에 투입되는 수사관, 책임 수사관, 최고 엘리트 수사관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어떤 뭐 무슨 분야 마스터 제도 경찰에 이런 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책임 수사관 제도도 있죠, 마스터 제도도 있습니다. 각 분야의 마스터를 이렇게 따게 합니다. 그럼 그건 또 뭐죠?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 일정 정도 뭔가 수준에 달했다는 거잖아요. 그 수준은 누가 평가를 합니까? 그래서 프로파일링 마스터 뭐 있다고 하지만 사실 그 뭐 별거 아닌, 실제로 프로파일링이란 것이 어떤 답이라는 것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프로파일링 마스터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 그건 웃기는 거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수사의 최고의 수사관을 선발한다고 하면 그 수사관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는 경찰이 해온 그걸 가지고 하는 것이 기본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책임수사관도 사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능력 있고 실력이 있겠죠. 근데 그거 이전에 왜냐? 실제로 이 범죄수사관을 지망하는 어떤 예비수사관이 있든 경찰관이 실제로 보고 배우면서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떤 레퍼런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레퍼런스가 없는데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어떻게 훈련을 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최고의 제가 어제 이제 지나가다가 G.I. 제인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봐요. 여러분 G.I. 제인 영화 많이 보시죠? 네이비실, 미국의 최고의 전사를 키우는 겁니다. 그거는 아마도 뭐 그린베레나 그 어떤 수준 만큼 어떤 건지 비교할 수 없지만 어쨌든 미국에서 최고의 전사입니다. 근데 그 최고의 전사라고 하는 그 교육 과정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거기에 있는 마스터 칩, 최고의 엘리트, 최고의 대장, 훈련 대장이 있고 그 훈련 조교들이 있죠. 걔네들은 그렇게 통과한 애들입니다. 그죠? 근데 그 훈련 과정이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졌겠습니까? 미국이 오랫동안 전쟁을 해오면서 겪었던 그 결과들이 농축된 결과로서 그게 만들어지는 거죠. 미국의 FBI에 아니면 미국의 어떤 그 지역경찰이나 시경 이런 그 수사관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과정은 어떻습니까? 쟤네들이 한 그 수사를 정리해서 그것을 교육과정으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훈련하고 공부하고 그 결과로서 그 교육과정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경찰 연구원이나 연수원이나 이런 데에서 가르치는 수사과정이라 이런 것들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근거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허접하다는 거예요. 즉 수사한 학교도 없고 있어도 무슨 레퍼런스 자체가 없고, 그러니까 레퍼런스의 개념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경찰 애들은. 레퍼런스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잘했든 잘못했든 그거를 가지고 결과를 산출해서 그걸 공부하고 비판을 하던 뭐 문제 제기하든 뭘 했든 그걸 가지고 마스터 칩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엉뚱하게 변호사 자격증이 나는데 박사 가진 애들, 출제위원 애들이 만든 수사 자료, 잘 만들겠죠. 근데 그거는, 그 자료는 누가 검증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황당한 소리만 해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다리 긁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태까지 이 전문 책임 수사관들이 있고 막 했죠. 잘한 거, 뭐 인천 건축왕 사건 그런 거 얘기를 하죠. 치정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진짜 현장에서 경찰들이 얼마만큼의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가, 이거는 왜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뭐 제 얘기가 기분 나쁠 사람 많을 겁니다. 저 새끼는 뭐 왜 욕만 해? 욕 들을 만하니까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잘하면 제가 욕을 하겠습니까? 좀 기본이라도 해줄 기본. 지금 국민들이 당신들 경찰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좀 감이라도 느끼라고. 근데 이렇게 이렇게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해야지. 글쎄 참 그런 답답함을 많이 느낍니다. 지금 대공수사권을 가져오게 됐죠. 안보수사의 인재풀을 만든다고 합니다. 대공수사 전담 인력 80명을 선발해 갖고 이제 수사관 인력을 만든다고 합니다. 글쎄요, 어떻습니까? 대공수사에 대한 뭐라고 하나, 전문성이라든가 그것이 얼마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수사 인력이 575명 밖에 없는데 실제로 얘네들도 실제로 그 퍼포먼스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이제 만든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인력 양성을 한다고 하는데, 양성을 이거 이제서 하면 어떡합니까? 생각해 보시면은, 예? 내년 1월부터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첩이 되는데, 글쎄요. 하여튼 걱정입니다. 본청이 안보수사과에 대공수사 전담 수사대 인력풀을 뽑아서 30명을 뽑아서 뭐 이렇게 쭉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생사람 잡는 애들이 되면 안 되죠. 그냥 기우였습니다, 기우. 자, 잠깐